대각선으로 생긴 귀 주름이 치매 그리고 뇌혈관 질환과 연관성이 있다는 연구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치매 예방 정말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첫 번째는 혈관 질환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두 번째는 꾸준한 걷기 운동을 강조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 대부분의 치매는 노화로 인한 것들이 많기 때문에 완치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일부 완치가 되는 치매도 있어요. 대표적으로 완치가 가능한 치매는 귀주름, 우리 막 대각선 주름. 예전에 그 개그맨 이경규 씨가 뭐 귀에 주름이 있는데 한 팬이 뭐 병원을 가보라 뭐 이런 얘기를 들었다고 하는데요. 이 대각선으로 생긴 귀 주름이 치매 그리고 뇌혈관 질환과 연관성이 있다는 연구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치매가 사실 종류가 좀 다양한데요. 대표적인 것이 바로 알츠하이머 치매입니다. 이것의 발병 원인 중 하나가 베타 아밀로이드라고 하는 뇌 안에 노폐물이 뭉친 그런 덩어리가 쌓여서 생긴다고 알려져 있어요. 근데 이 베타 아밀로이드와 귀 주름이 서로 연관관계가 있다, 상관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가 있고요. 또 다른 치매 중 하나인 뇌혈관성 치매에서 특히 이제 혈관이 막히는 것과 같은 이런 혈관성 질환과 귀주름이 연관성이 있다고 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요, 인과관계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귀주름이 있다 해서 무조건 치매다. 이건 아닙니다. 근데 귀주름이 있을 때 치매가 동반되어 있을 확률이 좀 높다 정도로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와, 이거는 사실 좀 설명드릴 게 좀 있는데, 일단 먼저 우리가 치매, 디멘시아라고 하는 용어에 대해서 좀 정의를 내릴 필요가 있어요. 이건 굉장히 넓은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인지기능 저하로 인해서 나 혼자 생활이 불가능할 때 우리가 치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유로 인지기능 저하가 발생했는지에 따라서 종류가 생각보다 되게 다양해요. 그러니까 사실 대부분의 치매는 노화, 나이가 드는, 갑자기 슬프네요. 노화로 인한 것들이 많기 때문에 완치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일부 완치가 되는 그런 치매도 있어요. 대표적으로 완치가 가능한 치매는 비타민 중에 B12가 부족하거나 혹은 갑상선 기능이 너무 저하가 되어 있거나 정상압 수두증이라고 해서 우리 뇌척수에 흡수가 되지 않아서 발생하는 그런 치매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부족한 거를 채워주고 뭐 뇌척수액을 좀 빼주고 이러면은 치매가 완치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실 불행하게도 대부분의 치매는 완치가 불가능해요. 이건 아직까지 마치 우리가 늙는 거를 막지 못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완치가 불가능한 치매는 어떤 게 있고 그거의 초기 증상이 무엇이냐? 사실 이게 조금 더 중요할 것 같은데요. 가장 흔한 것은 바로 알츠하이머 치매입니다. 들어보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이거는 서서히 시작되고 진행되는 최근 기억 저하가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왜 옛날 기억, 막 초등학교 때 뭐 했고, 막 옛날 집이 주소가 뭐고 이런 거는 너무 기억을 잘하는데 정작 어제 먹은 식사의 반찬, 오늘 내가 병원을 올 때 뭘 타고 왔는지 이런 거를 새까맣게 잊어버리게 돼요. 그래서 옛날 집 주소는 기억하는데 새로 이사간 집 주소는 기억이 안 난다. 이러면은 알츠하이머 치매일 가능성이 높겠죠. 자, 두 번째는요, 혈관성 치매입니다. 결국 쉽게 말하면 우리가 뇌세포가 망가지면은 뇌세포 기능을 잘 못해서 치매가 오게 되는 수밖에 없죠. 그러면 뇌세포가 먹고 사는데 꼭 필요한 게 혈액 공급입니다. 그래서 뇌혈관이 막히거나 출혈로 인해서 터졌다. 이러면은 치매가 오게 되겠죠. 이런 경우에는 좀 서서히 올 수도 있고 약간 급하게 올 수도 있고요. 그래서 뭐 평소에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이런 게 있다면 가능성이 좀 높고 보통은 뇌의 MRI와 같은 영상을 찍게 되면은 알 수가 있게 되죠. 자, 세 번째는 루이소체 치매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거는 좀 생소하실 수도 있겠는데 생각보다 또 흔하게 있거든요. 우리 뇌에 아까 알츠하이머는 베타 아밀로이드라고 하는 찌꺼기가 쌓였다고 했잖아요. 루이바디라고 하는 루이소체라고 하는 찌꺼기가 쌓이면은 생길 수가 있어요. 이건 좀 특징적인 게요. 헛게 막 보이는 환시가 동반됩니다.
실제로 막 환자분이 뭐 어떤 아지랑이가 보인다든지, 뭐 동물이 보인다든지, 뭐 귀신이 보인다든지, 이런 거를 갑자기 호소하시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런 인지기능 저하가 생긴 이후에 파킨슨 증상이 발생해요. 뭐 종종 걸음을 걷거나 가만히 있는데 손을 떤다든지. 그리고 인지기능의 변동성이 특징인데, 이건 뭐냐면 갑자기 느닷없이 막 잊어버렸다가 갑자기 돌아와요. 이런 경우 잘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루이 소재 치매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전측두엽 치매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거는 우리 뇌의 전두엽, 앞부분인 전두엽과 귀 쪽, 옆쪽에 있는 측두엽이 먼저 노화되어 발생한 치매입니다. 이거의 좀 특징은요, 우리가 최근 기억 저하가 아까 유발되는 게 이제 알츠하이머 치매였잖아요. 그것과 다르게 기억력은 좀 짱짱해요. 근데 성격 변화가 먼저 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원래 되게 막 유순하신 분이 막 좀 괴팍하게 변하거나, 아니면은 먹고 싶은 것만 막 먹는 편식을 갑자기 하신다거나, 그 다음에 또 특징적인 게 이 측두엽이 언어 기능과 연관이 있거든요. 그래서 실어증처럼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막 입 밖에 잘 내뱉어지지 않는다든지, 이런 언어 기능이 먼저 떨어지는 게 특징입니다. 정신건강의학과에서 만 65세 이상부터 우리 노인이라고 해요. 이 노인성 우울증은 자칫 마치 치매 증상처럼 보일 수 있어서 가짜 치매, 가성 치매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치매를 의심하는 분들은 우울증이 있는지 없는지를 꼭 감별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가짜 치매인 이런 우울증은 우울증 치료를 하면 좋아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제가 예전에 어떤 병원에서 이제 근무를 할 때, 막 다른 병원에서 치매를 진단받고 왔는데 아무리 약을 먹어도 좀 안 좋다 했던 분이, 우울증이 있는 거예요. 우울증 치료를 1년 동안 열심히 했더니 훨씬 더 인지기능이 좋아지셨던 그런 경우들이 꽤 있었어요. 자, 이때는 이제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일반적인 치매의 경우에는 노화로 인해서 서서히 진행되고 발생하는 게 대부분인데, 이 가짜 치매는 갑자기 빠르게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작년까지 멀쩡하셨다가 한 2, 3개월, 6개월 만에 갑자기 너무 기억력이 떨어져서 막 전화번호 다 잊어버리고 집 비밀번호도 못 치고, 이런 경우 의심을 해볼 수가 있어요. 또 진짜 치매인 경우에는 대체로 부인하세요. 부정하세요. 나 멀쩡해. 나 아닌데? 나 완전 괜찮은데? 괜히 그래. 이러는데, 그래서 막 자신의 증상을 숨기려고 합니다. 하지만 우울증으로 인한 이런 가성치매의 경우에는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나 이거 못해요. 나는 모르겠어요. 이런 식으로 오히려 증상을 더 심하게 표현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진짜 치매의 경우에는 인지기능 저하가 주된 증상이에요. 그래서 우울감은 있긴 있을 수 있지만 좀 부차적이고 좀 적은 포션을 차지하는 반면, 가성치매는 우울증이 주된 증상이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인지기능 저하가 동반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네, 있습니다. 우리가 65세 이상부터 무조건 치매가 온다는 건 아니고요. 아까 앞서 보신 이제 전축두엽 치매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50대가 훨씬 더 많이 발생합니다. 게다가 알츠하이머 치매도 보통은 뭐 80세, 70세 이때 많이 오지만, 조발성 치매라고 해서요, 내가 가족력이 있거나 나의 유전자 중에 이 치매를 유발하는, 치매 위험도가 높은 유전자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갖고 계신 분들은 훨씬 더 빨리 생기기도 해요. 치매 예방 정말 우리 모두가 이거를 아셔야 될 것 같은데,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첫 번째는 혈관 질환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아까 그랬죠? 혈관성 치매도 있지만 이런 뇌세포가 건강하려면은 뇌로 공급하는 영양분들이 잘 공급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뇌혈관이 튼튼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고혈압이나 당뇨나 고지혈증과 같은 질환이 걸리지 않게 하는 게 제일 좋겠고, 만약에 이미 걸렸다면은 약물 치료나 이런 것들 통해서 잘 관리를 하셔야 돼요. 그게 정말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여러 가지 운동을 막 하는 건 좋지만 가장 강조하는 거는 이제 꾸준한 걷기 운동을 강조드립니다. 제가 이제 서울대병원에 펠로우를 할 때 저희 지도 교수님께서 정말 존경하는 치매 대가신 분이셨는데, 그분이 항상 환자분들께 말씀하시더라고요. 하루에
1시간씩은 꼭 걷기 운동을 하세요. 이것만으로도 큰 예방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잘 주무셔야 돼요. 자는 동안에 뇌의 찌꺼기들이 배출되거든요. 아까 왜 찌꺼기가 쌓여서 뭐 알츠하이머, 루이소치 치매 이런 거 생긴다고 했잖아요. 얘네가 잘 배출되기 위해서라도 잠을 잘 주무셔야 된다. 그리고 잘 드셔야 돼요. 우리 아까 뇌세포가 먹고 살려면은 영양 공급이 잘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특히 우리 어머님들 귀찮다고 그냥 맨날 밥에 물 말아가지고 김치랑 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시면 안 되고요. 김치도 먹고 단백질도 먹고 고기도 먹고 생선도 먹고 다양하고 골고루 드셔야 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씹는 거 있죠. 이렇게 꼭꼭 씹는 저작 운동도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잘 듣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연세가 드신 분들이 이제 귀가 점점 나빠지는데 그거를 놓치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본인은 잘 모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건강검진 받으셔서 난청이 있는지를 검사를 꼭 하시고요. 난청이 있다면은 보청기와 같은 것들 통해서 듣는 자극을 계속 주셔야 돼요. 제가 또 이것도 이제 펠로우를 하면서 많이 봤는데 청력이 떨어지는 순간부터 이상하게 인지 기능이 팍 떨어지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꼭 요거 염두하시고요. 그 다음에 우울증에 대한 예방과 치료 정말 중요합니다. 아까 왜 가짜 치매라고도 했지만 실제로요. 우울증 자체가 우리 기억력과 관련된 해마라고 하는 뇌 부분을 쪼그라뜨려요. 그래서 우울증이 치매를 굉장히 유발하는 위험 요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평소에 내 나이쯤 되면 원래 우울해, 원래 그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뭐 이제 와서 뭔 우울증이야 이러시면 안 돼요. 그래서 정신건강의학과에 한 번쯤 오셔서 검진도 받아보시고 우울증이 있다면 꼭 제때 적절한 치료를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뭐라고요? 혈관질환 관리. 잘 먹고, 잘 씹고, 잘 듣고, 잘 걷고, 잘 자고. 아시겠죠, 여러분? 자, 지금까지 이제 치매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좀 드렸는데요. 여러분들 궁금하셨던 거 좀 해소가 되셨을까요? 모두가 이렇게 아주 단순하지만 너무 중요한 것들을 잘 숙지하셔서 건강하게, 오래오래 행복하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박서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위고비, 삭센다. 정말 한 번쯤 다 들어보셨을 텐데 사실은 되게 비슷한 원리입니다. 이게 이제 GLP-1 수용체의 작용제. 말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요. GLP-1은 이제 글루카곤, 라이크 펩타이드 1이라고 하는 쉽게 말해서 소장에서 나오는 호르몬이에요. 이 호르몬을 작용하는 그런 건데 원리는 같지만 정확한 성분과 필요한 용량 그리고 효과, 투여 방법, 투여 기간 이런 거에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GLP-1이 요즘 정말 핫한데요.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드리면 얘는 이제 우리 몸의 소장에서 나오는 호르몬이에요. 우리가 이제 밥을 먹게 되면은 다시 호르몬인데요. 혈당 조절과 식욕 조절의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밥을 먹으면 어떻게? 배가 부르잖아요. 배가 부르다는 거를 느껴서 이제 그만 먹어야겠다라고 하는 그게 포만감을 느껴야 되거든요. 이 역할을 하는 게 바로 GLP-1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밥을 먹어서 위장으로 바로 이제 식도를 지나서 음식이 갑니다. 위에서 첫 번째 이제 소화가 막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때 이제 위에서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머무르면서 1차적인 소화가 이루어지는데 그때 이제 GLP-1이 그 위 바로 밑에 있는 소장에서 나오는 거예요. 나와가지고 뇌의 뇌하수체라고 식욕을 조절하는 중추에 탁 신호를 줘서 야 그만 먹어 이제 배불러 라고 하는 신호를 주는 거죠. 그게 바로 식욕 억제 효과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위에서 충분히 소화가 좀 다 이루어지고 나서 소장으로 내려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이제 위에서 소장으로 내려가는 거기를 좀 이렇게 꽉 조여줘. 그 말은 위에 음식물이 좀 더 오래 머물 수 있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배가 더 오래 부르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또 포만감을 더 많이 느끼게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혈당은 조금
조금 더 어려울 수 있는데 우리 요즘 막 혈당 스파이크 이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그러니까는 시도 때도 없이 인슐린이 탁 나오게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계속해서 우리 혈당을 지방으로 바꾸고 혈당을 지방으로 바꾸는 일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 GLP-1, 그러니까 삭센다나 위고비는 어떻게 하느냐, 혈당이 살짝 높을 때만 인슐린이 쏙 나오게끔 해줘요. 그래서 평소에는 그 쓸데없이 불필요하게 지방으로 저장되는 거를 막아주고 혈당 스파이크가 생기는 거를 애초에 예방을 해줍니다. 그런 효과로 이제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건데, 두 개의 좀 차이점은요, 일단 만들어낸 제조사는 똑같아요. 근데 삭센다가 좀 더 먼저 개발이 됐습니다. 원래 이제 당뇨병을 치료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다 보니까 이게 생겼는데, 그렇다고 주의할 점은 당뇨병 치료제로 대체해서 쓰면 안 된다는 걸 꼭 명심하셔야 되고, 삭센다는 매일 주사를 맞아야 되고요. 위고비는 일주일에 한 번 맞아도 됩니다. 그러니까 훨씬 좀 간편하다는 거. 그리고 효과도 좀 다른데, 삭센다는 평균 이제 자신의 체중에서 5에서 8% 정도의 감량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는 반면에, 위고비는 이제 10에서 15% 정도 감소한다고 알려져 있어요. 위고비가 상대적으로 최근에 만들어졌으니까 좀 더 이제 개발된 거죠. 그러니까 하루에 한 번 맞던 걸 일주일에 한 번 맞고 그랬는데 효과는 더 좋고,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는 위고비를 좀 더 선호하게 된 것 같아요. 나비약은 사실 좀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그런 삭센다나 위고비와는 전혀 다른 원리인데요. 나비약은 보통 디에타민이라고 하는 명칭의 약으로 펜터민 계열의 약물인데, 이건 뭐냐면 뇌에 바로 작용을 해서 노르에피네프린이라고 하는 뇌 신경 전달 물질 분비를 증가시켜요. 근데 이때 노르에피네프린뿐만 아니라 도파민도 같이 증가를 시키는데, 하나씩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노르에피네프린은 뭐냐, 우리 왜 아드레날린 이런 거 들어보셨잖아요. 그게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눈앞에 맹수가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위기에 닥쳤을 때 도망치거나 싸워야 될 때 분비되는 물질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각성을 되게 만들겠어요. 빨리 도망쳐야 되는데 앉아서 밥 먹고 자시고 할 시간이 있어요? 그런 거 없어요. 그래서 배고픔을 순간적으로 못 느끼게 합니다. 그래서 식욕 저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불안과 각성을 유도해서 식욕 저하를 일으키기 때문에 훨씬 더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불안 장애가 있다든지 뭐 이런 경우에는 복용하면 안 되겠죠. 게다가 도파민도 같이 증가를 시키게 되거든요. 도파민은 뇌의 여러 가지 작용들을 하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중독과 관련된 보상회로라고 하는 걸 자극하게 돼요. 이게 결국에는 마약과 같은 효과를 보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약간 기분이 좀 들뜨기도 하는데, 이로 인해서 이제 이 약을 먹지 않으면 우울해진다든지 너무 처진다든지 이렇게 중독이 될 수 있고요. 또 도파민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우리가 환청이나 피해망상, 그 같은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앞서 제가 설명드린 대로 노르에피네프린, 맹수가 눈앞에 있을 때 불안과 각성을 막 하는 그것 때문에 식욕 저하를 일으키니까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래서 마치 누가 쫓아오는 것처럼 막 초조해지고 불안해지고 심지어는 예민해지고 짜증도 많아질 수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도 심장박동이 많이 빨라지고 혈압을 높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심혈관계가 문제가 있다, 고혈압이 있다든지 아니면은 뇌출혈 과거력이 있다든지 이런 사람들은 복용하다가 큰일 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도파민이라고 하는 게 우리 뇌에 정말 많은 역할을 하게 되는데, 첫 번째는 아까 보상회로 때문에 중독될 수도 있고요. 두 번째는 왜 우리 조현병 들어보셨죠? 조현병에서 환청이나 망상이 생기는 것도 그 도파민이 과도하게 올라가서 그렇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막 소리가 들린다든지 사람들이 나를 막 쳐다보는 것 같다든지 누가 나를 해코지할 것 같다든지
그런 망상 증상이 있을 수가 있어요. 실제로 제가 예전에 전공의 시절에도 이 디에타민을 너무 오랫동안 드셨던 분이 입원을 하셨었는데 그때 딱 뭔가 사람들이 다 내 얘기를 하는 것 같아서 막 낮에 이불을 뒤집어 쓰고 다닌다든지 가만히 있어도 뭔가 나를 누가 쫓아오는 것처럼 불안해가지고 막 어찌할 바를 몰라서 결국에는 입원하셨던 분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게 또 도파민이 감정의 조절에도 영향을 주거든요. 왜 우리 뭐 도파민 올라가면 기분 좋아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감정의 조절이 어려워지니까 갑자기 기분이 막 들뜨는 조증이나 아니면은 약을 먹지 않을 때는 급격하게 우울해지는 우울증이 유발되기도 해서 정말로 조심해서 써야 되는 게 이 바로 디에타민 계열의 다이어트 약이고요. 그러면 뭐 상대적으로 위고비나 삭센다 같은 경우에는 부작용이 없느냐? 없는 건 아니에요. 있긴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뇌의 신경 전달 물질을 직접적으로 건드리는 건 아니다 보니까 이러한 부작용은 없지만 얘는 이제 갑상선 수질암의 그런 발생 위험을 높인다는 연구들이 있어서요. 내가 갑상선 암의 질환이 있었다면은 쓰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급성 췌장염 같은 것들이 유발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었기 때문에 뭐 내가 췌장이 안 좋다거나 췌장염의 과거력이 있다 이러면은 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인슐린을 그러니까는 당뇨약을 만들다가 이게 만들어졌댔잖아요. 그래서 간혹 가다가 제가 이거 당뇨약 대신 이거 맞아도 되나요? 안 됩니다. 그러면 큰일 납니다. 그런 것들의 부작용이 좀 있을 수 있으니까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위고비나 삭센다도요. 이게 약간 우울감을 유발한다라고 하는 연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울증이 너무 심한 경우에는 처방하지 않는 것을 권고합니다. 처방은 이제 의사의 처방이면 다 가능합니다. 우리 의사라고 하면은 이제 어떤 전문의가 아니더라도 가능한 거고, 뭐 가정의학과, 내과, 안과, 정신과 다 가능은 해요. 그런데 특히나 이제 이런 디에타민 계열은 아까 뭐 불안이나 조증, 우울증, 망상, 환청 이런 것들이 또 동반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정신건강의학과를 꼭 한번 내원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안전하게 처방받기를 원하고요. 그 다음에 특히나 이 디에타민은 좀 더 철저하게 꼭 필요한 경우에만 처방을 하는 것이 좋은데 엄격한 기준은 BMI가 30 이상인 고도 비만이거나 27 이상이면서 뭐 고혈압, 2형 당뇨, 수면 무호흡증, 고지혈증과 같은 비만으로 인한 합병증이 동반된 경우에 처방하는 것을 권고합니다. 그리고 3개월 이상 식이 조절이나 운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효과가 없을 때 12주 이내로 짧게 복용해야 되는 게 바로 이런 디에타민 계열이고요. 상대적으로 GLP-1 리셉터 아고니스트인 위고비나 삭센다 같은 경우에는 다행히 이렇게 단기간만 할 필요는 없습니다. 뭐 36주 뭐 이렇게 길게 뭐 1년, 2년까지도 안전하게 처방했던 그런 임상 실험들이 다 통과를 했는데 그래도 뭐 계속 맞기보다는 뭐 좀 내가 필요할 때 딱 하고 유지가 잘 될 수 있게 식이 조절이나 운동을 꼭 병행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이번 시간은 다이어트 약의 효과, 원리, 그리고 위험성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요. 저도 무진장 다이어트 필요하긴 하거든요. 우리 모두 안전하고 건강하게 다이어트에 성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박서희였습니다. 감사합니다.